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5 독일 총선과 흔들리는 독일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2025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기사 제목처럼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경쟁이었으며 2022년부터 CDU 리더가 되어 CDU와 CSU를 이끌고 있는 프리드리 메르츠 역시 트럼프의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독일 버전인 Forward Again, 다시 앞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차기 독일 총리가 유력한 메르츠 역시 트럼프가 다시 유행시킨 문구를 빌려온 가운데 2025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중도 우파 정당인 CDU와 CSU는 콘라트 아테나우어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황금기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콘라트 아테나우어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재건한 인물들이며 이름만 다를 뿐 쌍둥이 정당인 CDU와 CSU는 독일을 세계주의적 통합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국민국가로 보는 생각을 논쟁의 중심에 두었으며 민족주의가 나치주의의 한 형태로 변태하는 것을 본 80년짜리 트라우마를 한쪽으로 치워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독일 우파 정당인 AfD의 득표율이 2배로 증가하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80년짜리 트라우마를 여전히 살려두고자 하는 독일인들은 CDU와 CS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CDU와 CSU에게 자신들의 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년짜리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AfD를 극우로 라벨링 또는 뺑기칠 하려는 독일 정치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fD는 1930년대 나치당과 같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fD는 영국을 브렉시트로 이끌고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을 집권시키고 조르자 멜로니를 이탈리아 총리로 만들고 마린 르펜 국민연합을 프랑스 최대 정당으로 끌어올린 유럽 내 급진 우파 운동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AfD에 대한 극우 라벨링 또는 뺑기칠이 진짜라면 2025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AfD만큼 관심받지는 못했지만 5위를 차지하면서 분명히 떠오르고 있는 구동독 집권당 SED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후신이자 독일 통일 이후 가장 좌파적인 정당이라고 평가받는 디 링케 좌파당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라벨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fD가 나치당이 아닌 것처럼 디 링케 역시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fD와 디 링케 모두 불법 이민과 대량 실업에 대한 두려움, 유럽연합과 나토 같은 초국가적 조직의 국가 권한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불안 같은 문제를 놓고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두 급진당 모두 트럼프주의 운동의 American First 구호에서 영감받은 2025 독일 연방의회 선거판 분위기, 즉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경쟁에 끼워주지 않는 회원들이었을 뿐 2025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세계화에서 독일이 멀어지게 하는 흔들리는 추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2025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쪼라든 형태로 살아남은 SPD와 연방의회에 진입하지 못한 리버럴 정당 FDP였으며 유럽 정치판에서 흔히 쓰이는 수박당이라는 표현, 즉 속은 빨간색 반자본주의이지만 겉은 녹색 그린질로 돈 타먹기에 해당되는 독일 녹색당 역시 젊은 유권자들이 디링크나 AfD로 집단 이동하면서 많은 표를 잃었습니다. 한편 2025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독일 유권자들이 1950년대 이후 개발된 독일 정치 경제 모델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문제의 모델은 크게 봐서 5개 기둥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씩 얘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 독일의 국가 안보는 미국의 보장 정책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덕분에 독일은 GDP의 약 1%만 국방비로 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많은 독일인들은 그런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고 믿고 있으며 메르츠의 국방비 지출 대폭 증가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의 나토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유럽인들을 무임승차자로 비판한 것은 1930년대 이후 독일에서 볼 수 없었던 불안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기둥,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인적 손실을 메꾸겠다는 목적을 위해 대량 이민을 통해 활력을 얻은 건강한 인구 통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대량 이민 역사는 처음에는 러시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독일계 민족이었고 멀게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유입된 이민자 중 상당수는 유럽 최대 인력 수출국이었던 터키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유입된 대부분의 새로운 이민자들은 지금은 없어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시리아처럼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에서 왔으며 지난 20년 동안 유입된 새로운 이민자들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발생한 독일의 인구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외국인 혐오증을 조장하는 문화적, 종교적, 안보적으로 거대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떠난 또는 강제 이주된 이민자들은 평화로운 곳에서 일하면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이민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둥, 독일이 통일을 통해 1870년 국민국가로 부상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70년 동안 잘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온 안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안정성은 지난 몇 년 동안 무차별 공격과 외국 정치 망명자 암살, 극단주의 소규모 집단의 등장, 독일 민주주의의 특징인 산업계 이해관계자 간 대화 위기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기둥,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은 독일로 하여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더 비싼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통해 독일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육성하고 관세 숭배를 선호하게 만드는 침체 순환기에 들어가면서 독일의 수출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보면 2025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 투표율 85%를 기록하는 엄청난 참여율기로 인해 모범적인 민주주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불안한 추세를 드러냈으며 특히 18세에서 25세 젊은 유권자 중 약 60%가 급진적인 좌파와 우파 정당 그리고 수박에 투표하면서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주요 국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수 합의 또는 거대 정당의 출현이 태생적으로 힘든 비례대표 선거제도 때문에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끝없는 연정 구성 협상과 모순되는 옵션 채택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메르츠는 유럽연합 전체가 위기에 처한 시기에 독일이 직면한 엄청난 과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독일 총리를 맡을 것이 유력한 메르츠는 독일 총리 역사상 최초의 사업가 출신에다가 가장 미국적인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츠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열렬한 독자이기도 합니다. 이상 2025 독일 총선과 흔들리는 독일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 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